아니, 필요하시면 뭐 서서 하셔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미나 어회도의 상징색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고기 그림인 미나 어회도의 상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에스더이고 저는 미나에서 지난번에 오셨던 이상국 박사님과 더불어 공동 세 번째 박사에서 미나 쪽으로는요. 그리고 이런 쪽 논문을 쓰고 있고 저는 지금 포항에서 왔어요. 좀 멀리서 왔어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순서나 목차는 처음에는 머릿말을 하면서 이렇게 조선시대 어회도의 전개 양상과 미나 어회도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미나 어회도의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바로 미나 어회도의 상징적 의미를 하는 것보다 미나 어회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큰 흐름 같은 것을 먼저 밝힌 후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특히 이 상징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미술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중국화의 아류나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이 아닌 한국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를 확인시키면서 한국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회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기 그리죠. 그러니까 고기 어자에다가 개 해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물고기와 개를 그린 그림인데 크게 말하면 수중에 사는 모든 생물을 그리고 있어요. 물고기와 개 아니고 자라를 그려도 어회도가 되는 거고요. 가재만 그려도 어회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통 왜 이렇게 그러면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까 보면은 물고기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주 원초적인 걸 한번 여쭤볼까요? 선생님들 아마 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라 다 아실 건데 미나가 보는 건가요? 읽는 건가요? 보고 있고. 보고 읽는 거죠? 네, 색채라든가 구도라든가 미나의 그림의 형식에 대한 거는 보는 거고요. 의미는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읽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그림이 왜 그려졌을까를 바라봤을 때 물고기는 뭐 벽사, 입신출세, 다산 등과 같은 기상적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11세기 초반에부터 그림의 한 소재로서 화목으로 인정되면서부터 그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언제부터 그림이 그려졌냐고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울주 방구대의 안각화 여기 물고기 많죠. 물고기 뱃속에 또 물고기 있는 그런 것들이 물고기 그림들이 있고요. 삼국시대 때는 고구려 고분벽화나 백제 무령왕눈 두침, 신라의 토기 같은 곳에서 물고기 문양이 많이 나타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 같은 경우에 날개가 달린 비어 네. 그런 물고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고려의 쌍어문 토기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18세기가 되면은 본격적인 그 영종적인 문예부운동과 함께요. 본격적인 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자산어부 등과 같은 것들이 전문적인 물고기 백과사전이 편찬됨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3대 어보집이 뭔지 아세요? 약간 어보가 뭐냐면요. 물고기 백과사전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산어부는 들어보셨죠? 네, 자산어부는 들어보셨고 우에이 어보, 나노 어목지라는 이렇게 세 개가 18세기 영종족에 한꺼번에 나와요. 이렇게 출판 문화의 인쇄술을 발달하고 더불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물고기 전문 백과사전이 나오니까 민화에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민화에서 갑자기 물고기를 많이 그리는 것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처음에서는 궁중에서 물고기 그림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19세기 이후부터는 미간으로 홀덕을 하면서 오히려 더 성대한 불꽃을 일으켰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어회도는 미술사 연구에서는 굉장히 도예시대였던 분야였어요. 실질적인 작품은 진짜 많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물고기 쪽 분야 논문을 쓰면서 제가 갖고 있는 도판만 한 2,000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데
물고기에 대한 연구가 얼마만큼 안 됐냐면 여기 보세요. 어해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이렇게 싹 가볍게 살펴보면 박사는 물론 당연히 저 하나밖에 없었고요.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도 1984년부터 이렇게 쭉 보이면서 2000년, 2004년 이후부터 조금씩 2005년, 2004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학위 논문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학회지도 거의 안 나타나다가 2004년, 2005년부터 나타나죠. 왜냐하면 2005년도에 여기 가해민화박물관 관장님이신 윤여수 관장님께서 어해도라는 가해민화박물관 소장의 민화 4집 어해도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 전시를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고기 그림을 한데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일단은 이렇게 아는 만큼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보아야지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이후로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제가 거의 썼죠. 거의 제가 쓴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작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품은 제일 많은 부분은 물론 그러니까 어해도도 화조화 안에 파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화조화 전체의 작품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 파트에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해도의 주된 배경을 아까 뭐에서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뭐에서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상징. 물고기를 어떠한 의미로 그렸나. 아까 벽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물고기 그림을 보면은요, 원시신앙 예를 들면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다.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런 거에서 다산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 때문에 숭배하고 이랬던 것 같은 그런 건 나중에 후대 회화적 요소에 포함된 어해도 표현에서도 나타나지만 그거 말고도 생태계적인 특징 중에서 알을 많이 낳는 것 때문에 다산이나 풍요, 그다음에 잉어 그러면 등용문고사 있죠. 유일하게 용이 될 수 있는 물고기인 변성용,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그림이 입신출세가 있고요. 문인 사대부들은 물고기를 속세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는 어떤 존재로서 한치하는 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어해도 제작의 주된 배경을 상징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특히 18세기 이후 19세기나 20세기에서 나타나는 민화의 대부분의 제작의 중심 이유는 단순히 보이는 그림뿐이 아닌 읽어질 수 있는 상징의 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화의 상징에 대한 연구를 좀 찾아보면 이 책은 거의 보셨죠? 동양화 읽는 법. 동양화 읽는 법이 근데 문제는 동양화 읽는 법이 미대나 대중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상징에 관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게재되었던 책이라면요. 미술사 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은 중국길상도안이라고 해서 노작가 세이키가 쓴 중국길상도안을 변영석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주목되는 것은 요즘에 지난번 3월에 한국민화센터에서 호메이성이라는 중국 여자분 오셨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거기 가보신 분? 호메이성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디코디드 메시지라는 걸 써서 거기서 물고기에 대한 것을 이분은 디코디드 메시지라는 그 책이 다 뭐냐면 물고기, 동물, 화조예요. 그러니까 영모, 화조, 어해가 다 묶어서 화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조화라는 큰 개념 안에 작게는 새 그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새와 꽃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넓게 보면은 영모, 어해, 화해, 초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한 단락을 쓰시면서 그것을 명대의 정치 사회적인 것이랑 연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민화를 해석하는데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많이 연결해서 보는데 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징에 대한 연구는 결국은
대부분 어해도 상징에 대한 전문 서적은 없어요. 어해도 상징에 대한 전문 서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거기다가 사실은 상징이 텍스트가 되고 있는 길상도안 해제, 그 노자키 세이키가 쓴 길상도안 해제의 경우에도 중국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들어가는 동아시아 전체의 보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데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없었겠죠. 우리나라 쓴 사람이 안 썼으니까 한국적인 특징을 굳이 꼭 찝어내기는 좀 그랬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해도의 상징성은 대부분 동아시아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이를 수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데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용하는 데는 우리만의 민족적인 감정이 들어가겠죠? 좋아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 옷 중에서 뭐 야광색 옷이 있는데 야광색을 좋아해야 입는 거지 유행한다고 그냥 입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이 좋아할 수 있는 상징을 취사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성에 대한 것, 민족 정체성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을 다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만의 고유한 어해도의 한국적 특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상징의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징에서 그림이 이게 이것 뜻이지? 이거는 1단계 배워가시는 거고요. 2단계는 거기가 동아시아적에서 어떻게 달랐지? 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사실은 미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의 미나를 안 하는 일반 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때는 전체적으로 미나가 무슨 상징이다, 뭐가 뭐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려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한국적 상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럼 그러기 전에 먼저 조선시대의 어해도, 그러니까 미나 어해도가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됐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 앞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어해도의 발전은 전통 화단을 중심으로 크게 살펴보면 16세기 심사임당 이후부터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심사임당 그림을 보세요. 심사임당의 작품은 다 진품이 없는 거 아시죠? 다 전친작이거든요. 진품 한 점도 없거든요. 근데 전친작이라고 하는데 우암송시열이 심사임당의 아들인 율곡 선생님이 수제자예요. 근데 여기 우암송시열이 발문이 있고요. 이거랑 똑같은 황소가리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지본수목이죠. 그는 견본수목인데 넷째 아들인 이후를 통해서 쭉 내려와요. 그 집안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두 작품이 수법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신사임당의 진품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저 앞에 보면 16세기 심사임당에서 뚝 떨어져요. 16세기 화가인 김인관, 이광사, 이영익 부자가 있는데 이제까지 김인관을 17세기라고 봤어요. 근데 김인관에 대한 미술사 연구에서 의궤 연구나 이런 것을 볼 때 16세기 전반의 화가인 것이었고 제가 또 지금도 어해도 책 같은 데를 보면 논문 같은 데서 17세기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아니에요. 16세기예요. 근데 김인관 작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김인관이 이게 조호도거든요. 조호도인데 김인관 작품이 제가 본 국에 한 10여 점 조금 안 되게 남아있어요. 있는데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작품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강세왕의 제발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 네, 서기 차명 일대 금인반 불이위기해서 옛날에는 이것으로서 물고기 그림으로서 한 세대의 이름을 날렸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소중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그렇다는 말은 그전에도 물고기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 내려온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그거 말고도 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금붕어 보이시죠?
중국 그림에서는 이렇게 파나로 금붕어 진짜 많이 찍어내죠? 금옥만당이래서요. 예. 그래서 그 금붕어 정말 많이 찍었는데 우리나라 그림에서요, 이렇게, 책가도 안에 화병 안에 금붕어 들어있는 거 말고 제가 본 거 거의 유일해요. 2,000점 중에서. 근데 거기다 또 재밌는 건 이 고기가 산천어거든요. 예. 산천어는, 우리 토종 어종이에요. 근데 그거랑 같이 연결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국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화보 같은 걸 통해서 들어온 화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화법이 그대로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19세기 전반까지 봤으면 19세기 후반부터, 그때부터 가자기 후반에 들어서, 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면서 어보집 같은 것이 출간되면서 그 시기에서 비로소 본격적인 어해도 전문화가들이 나타났는데요. 장한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장한종. 제일 유명해요. 물고기 그러면 김인관이나 신사임당은 거슬러서 굳이 올라가서 제가 작품이라고 밝혀드릴 거고, 장한종이 딱 머물러요. 그리고 거의, 그 앞에도 뒤에도 없는 화가로 남는데, 이분의 수법을 민화에서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장한종이나 19세기에 장한종의 아들인 장준양, 조정규, 이한철, 그리고 개그림에 뛰어난 지창한 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창한이 개그림이 왜 이렇게 좀 유명하냐면, 개그림 보면은 율해도라는 게 있거든요. 율해도 병풍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율해라는 뭐냐면 밤율자를 써서요. 밤깨를 그렸는데, 장한종 이전에, 그러니까 장한종 이전이나 이후를 합쳐서 민화가 아니고요. 장한종을 딱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개 중에서 개를 딱 그리면 동남창개라 그래서, 참개가 뭐냐면 이건 농개거든요. 민물개예요. 민물개만 그렸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위에 유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물개만 그렸겠어요? 그랬는데 장한종이 갑자기 개를 9종이나 그려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아들들이라 다 내려와도 계속 동남창기 민물개만 그려요. 그러니까 전여도라고 이렇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것만 그리는데 민화에 탁 나와서 다시 꽃게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한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려줬는데 작품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작품은 안 남아있다는 건 아니고, 국립박물관의 팔포병풍, 그 다음에 팔포화첩, 뭐 이렇게 몇 점밖에는 남아있지 않는데, 그가 그렸던 어떤 물고기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중간에 화원화가들이 아닌 민화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근데 보통이 당시의 미술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한 분야의 전문적 기능을 가진 스승 밑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조선시대는. 근데 어해도의 경우 그렇게 인기가 있는 화목이 아니어서인지 집안 가계 화풍이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내려와요. 왜 인기가 있는 화풍이 아니었냐고 하면요. 예를 들면 뭐 사군자라든가 뭐라든가 하면 화원이 시험을 볼 수 있는 화원 학과의 한 분야였으면 인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막 가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어해도 양식의 형성과 그 미부는 가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18세기 전반에 이광사, 이영익이 아버지, 아들이에요. 18세기 후반하고 20세기에는 장한종, 장준양도 아버지, 아들이죠. 근데 이게 20세기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근현대 조선 말기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한국 어해도에 또 이렇게 일맥을 나타내는 건데, 조종규, 조석진, 병관식으로 이어지는데, 여기 갑자기 성이 달라졌죠. 여기는 손자, 여기는 외손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요 밑에 19세기 이후의 영향을 이렇게 보면 조정규,
조석진, 병관식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재밌는 게 여기 방향이 세 개로 보이잖아요. 위에서 본 거, 측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뒤집어진 모습. 이게 뭐냐면은요.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국이나 일본의 유서라고 해서 백과사전유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도상이.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고가 복을 상징하거든요. 온갖 복들이 여러 방향에서 다 밀려오라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도상의 그림이 있고, 조석진의 경우에는 뭐 초본이라든가 문인화적인 영향이 되게 많겠죠. 예, 요거는 군어도라고 하는 거고요. 병관식은 근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그래도 살아있는 물고기 같잖아요. 여기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가요? 죽은 물고기에 매대는 거를 이렇게 매대에 이렇게 올려진 것을 관찰한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는 서양의 미술 수업 방식이 들어오면서 현대적 교육으로서 사생을 자꾸 하려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을 살아있는 것을 관찰을 해서 여기서 옮겨온다는 게 아니고 사생의 방법이 이렇게 정부라 보면 죽은 물고기 얹어놓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적 어회도 양식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장안종을 중심으로 쭉 연결되는 화맥들에 의해서 성립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특징을 여기는 지금 간략하게만 보는 거라서 이걸 놓고도 몇 시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간략하게 보면 한국적 어회도상의 확립, 병풍 형식 어회도의 창안, 그리고 치밀한 사생에 근거한 사실적 묘사, 다른 화목과의 전복을 통한 일상적 상징의 증가 등으로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밖에도 장안용의 한국적 해도 양식, 근데 이게 해가 개해자잖아요. 장안종은 그전까지는 동남창계를 그렸는데 장안종은 동남창계도 그렸지만 꽃게나 조개 칠해라 같은 일본 품종의 게가 그 동해 쪽에서 잠깐 건너오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 삼재도의 도상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장안종이 얼마나 많은 개 그림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냐면, 이게 실물 사진이거든요. 제가 비교할 수 있게 여기 실물 사진은 다, 여기 옆에 건 다 실물 사진, 여기 거는 그림이죠. 장안종 그림에서 다 오려온 거예요. 그냥 꽃게, 꽃게도 암컷, 수컷, 꽃게도 그냥 꽃게, 일반 꽃게가 있고 민꽃게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농게도 수컷, 암컷, 모양이 다른 것까지 다 표시하고, 붉은말 말똥게, 동남장게, 그다음에 칠게, 그다음에 털게, 범게, 뭐 조개 칠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외환삼재도에서 귀후라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와 함께 내려오는 도상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장안종을 제외한 민화가 아닌 그림에서 유일하게 동남창계가 아닌 것을 그린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래도, 지창아 말고는 다 동남창계를 그렸어요. 예. 그게 너무 재밌는데, 근데 그게 민화에 와서 다시 꽃게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더 많이 주목되는 부분들로 생각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안종의 한국적 해도 양식뿐 아니고 소경산수 어회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소경산수 어회도는 이렇게 보세요. 경치가 있는데 보통 산수도 그러면 멀리서 산을 보는 모습이죠. 소경산수 인물화 그러면 산의 중간에서 약간 풍경화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앉아있는 풍경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고기를 그리면 조그만한 종이나 아니면 화첩 같은 데다가 그냥 물고기를 먹으러 그려서 줬는데, 이제는 배경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안종이 소경산수 어회도라든가 아니면 장안종이 팔폭병풍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있어요. 이거는 사진은 원래 이 두 작품밖에 시중에 공개 안 되고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신청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물들이 있잖아요. 버드나무, 소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왜 중요한지가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규의 화훼어회도. 그러니까 장안종은 개 그림에 대한 양식과 소경산수 어회도 양식과 그런 것을 또 만들었다면, 이거 큰 특징 외에도
조정규는 화훼 어회도, 이한철은 연병 형식의 창안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송년산수 어회도, 그다음에 화훼 어회도라는 게 뭐냐면요. 화훼 그러면 꽃이죠. 어회도인데 사실은 화훼 어회도라는 단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논문에 쓰고 있었는데 그 근본을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조선 고적도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 고적도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고적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좀 이렇게 문화재를, 뭐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조정규 그림에 화하, 꽃화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쓴 꽃 아래 물고기가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물고기 그림이 보통 왜 우리가 화조화가 많이 그려진지 아세요? 장식적 효과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병풍을 그려도 근현대로 넘어가면서 약간 물감이 이렇게 그전에는 천연 물감이 있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천연 물감에서 인공 물감이 개발이 되면서 색채에 대한 탐구가 또 있었고, 또 두 번째 주로 병풍이, 특히 화조도 병풍 같은 경우는 그 부인들 방에 많이 그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쌍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의미를 마음으로 담아서 두 부부가 부부화합하는 모습이 그런 물고기 그림들을 그렸는데, 거기서도 새도 그냥 새를 그린 게 아니고 꼭 꽃이랑 같이 있죠. 꽃이랑 넣으면 좀 알록달록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훼 어회도가 민화에 들어가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중요한 건, 그리고 또 하나의 영식 중에 하나가 이한철의 연병 형식이 창안이 됐다 그랬죠. 근데 화훼 어회도나 아까 장안종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버드나무, 소나무, 복숭아 나무들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 이것도 다 기물들마다 이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의 길상물을 추가해서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림으로 발전하게 돼요. 민화에 와서는. 조정규형 화훼 어회도가 있고요. 이한철의 이게 연병 형식이 뭐냐면요. 병풍이 쫙 이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병 형식 같은 경우에 이한철이 전칭 작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한철이 병풍 쪽으로 잘라진 그림이 순천대학교에 있어요. 근데 그거랑 참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진품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도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근데 민화에서도 연병이 있어요. 연병 형식의 그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암미술관에서. 지금은 호암이 아니고 어디죠? 리움이죠? 리움박물관에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장미거든요. 장미는 장춘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긴 젊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고, 이게 버드나무 유죠. 버드나무 유는 머물다 유자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는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벼슬길에 오래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또 도화유수 걸러비라고 하는, 이상하게 쏘가리를 그리면 도화유수 걸러비라는 화제 때문에 복숭아꽃이랑 같이 그리죠.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여기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꽃은 사실은 모란이에요. 모란이 부귀영화의 상징이잖아요. 부귀의 상징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갖고 있는 만약 입신출세가 있다면 입신출세에서 부귀영화까지 누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는 당시에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겸재정선의 진경산수 아시죠 다? 그리고 단원 기몽도의 풍속화와 더불어 사실은 자국의 토종 물고기를 직접 관찰하여 그린 한국적 어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안종 일파들, 장안종, 조정규, 장준양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렸던 한국적 민화 어회도를 말하는데, 그러나 모든 화풍이 그렇든 어떤 부분에 정점에 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어회도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후대로 갈수록 장안종이 굉장히, 아까 그 개 그림 보셨을 때 너무 사실적이죠?
실물하고 너무 어떤 게 그림이고 사진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이런 사실적인 경향은 문인화의 사의적인 경향. 그러니까 후대로 내려가면 정선의 진경산수의 그림 및 나중에 김정희의 추사 김정희에 의해서 수묵 같은 작품으로 바뀌듯이요. 그런 사실주의적 경향이 문인화적인 사회적 경향으로 변모되었으며 전통 화단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경향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임무하고 방작에 치우쳤죠. 얼마만큼 방작을 했냐 보세요. 이게 이 작품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발견한 건데 이게 똑같죠? 이거는 근데 세기가 2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소치 거거든요. 소치 혈연의 작품이고 이게 청나라의 여성의 그림인데 이 그림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두 개를 본을 떠서 이렇게 겹쳐 보니까 도저히 그림을 뭐 그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토하단의 그림이 물고기가 처음에 그렇게 사실적이든 실물하고 구분이 안 가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뀐다고요? 사회적 경향을 하면서 방작에 너무 치우쳐버린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를 저는 이걸 드려요. 왜냐면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요. 알아주세요. 근데 그렇게 사회적 경향이 치우치지만 그러나 전통 화단에서 와해되었던 한국적 어회도 양식이 다시 사실은 우리 민화 어회도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18세기 전반에는 보통 장한종의 그림을 제외하고 잉어와 양리도나 소가리 그림에 주로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화첩에다가요. 화첩에다 그랬는데 어종이 민화에 오면 물고기뿐 아니고 여기 물고기 종류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사진과 함께 자세히 보여드릴 거야. 민물고기뿐 아니라 바닷고기까지 흡수하면서 자유롭고 아주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는데 그리고 문인화들 그림에서는 소폭의 화첩류였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10폭병풍에서 모자라서 12폭병풍까지 가죠. 이게 민화죠. 화폭의 대형화와 어해도의 8폭에서 12폭에 달하는 병풍을 남기는 화폭의 대형화와 독립된 화목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물고기 자체의 그림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꽃을 그리는데 물고기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든가 그러니까 화조에서 살짝 일부러만 들어가는 거예요. 산수에서 물고기가 살짝 표현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화 어해도에 와서는 독립된 화목군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이뤘던 장한종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어해도 화풍을 만들어냈던 조선 후기의 화원 화가 일파들이 그 정점을 이루었으면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임모나 방작에 해서 어해도는 사치 없이 감추어졌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거의 진짜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민화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민화에서 진짜 물고기 그림 많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2000점 봤다고요. 그래서 민화를 통해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면고요. 장한도의 사실적인 어해도 양식은 이게 장한종은 보세요. 여기 비단고동, 이게 꽃게, 노랑가오리.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실물 사진과 너무 많이 닮아서죠. 이렇게 치밀한 사생에 근거한 사실적 묘사들이 그리고 한국적 어해도상의 확립과 같은 그런 접목을 통해서 길상적 의미를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적 묘사뿐 아니라 장한종 그림에서 아까 아침에 소나무 그렸죠? 소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그렸죠? 버드나무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머물다 유자가 있어서 버설길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것들을 그 정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으려는 정신. 민화는 어떤 구성은 보는 것이고 정신은 읽는 거랬잖아요. 민화를 전하고자 하는 그 정신까지도 사실은 한국 민화 어해도 작품 중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요. 제가 오늘 절대로 가해민화 박물관에 왔다고 이렇게 띄워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관장님께서 가해 작품을 워낙에
어회도를 많이 갖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을.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적 정신을 이어받은 미나 어회도의 대표적 작품이 경신년 1920년 기념명과 여기 도장이랑 다 있거든요. 경신 있죠. 기념명과 화재 뒤에 화재도 다 있죠. 네, 그리고 도장도 다 있죠. 있는 어락독 십폭 병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중국 도상의 영양도, 조선 후기 화원화가품의 화원화가품의 양식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만의 독특한 정신과 사실적인 경향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 보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1폭이죠? 1폭부터 일부러 순서대로 제가 한 거예요. 1폭이 꺽지. 이게 실물 사진입니다. 2폭에 쏘가리. 3폭에 모래무지. 4폭에 진거미새우. 5폭에 납지리. 6폭에 이게 피라미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7폭에 신군데 이건 남생이를 그리고 있고요. 8폭에 붕어요. 그 다음에 9폭에 참개. 그 다음에 메기. 10폭에 메기 등 치밀한 사생에 의한 사실적 묘사는 어류의 실물 사진과 비교해 볼 때나 어회도감에서 특징을 비교해 볼 때, 예를 들면 꺽지에 여기 보면은요, 이 그림 실제로 자세히 찾아보면 요 꺽지에도 보면 여기 왜 공작 깃털 보면 파랑색에 끝에 노랗게 있죠? 약간 그런 모양 같은 띠가 있어요. 그게 꺽지와 소가리류를 구분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까지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뿐이 아니고요. 이 작품에서는 아까 여기서 화재가 있죠? 화재가 있잖아요. 여기서 화재에서 실질적으로 이 작품에 해당하는 어종에 대한 화재를 쓰고 있어요. 모래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모래부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싶은데 모래 틈에 숨어서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요. 화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이 실질적인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화보나 아까 보셨던 거나 어떤 뭐 삽도, 중국 화보나 백과사전류의 뭐 삽도의 영향도 감지되지 않고 어회도가 완전히 토착화된 형태죠. 완전히 우려화된 형태예요. 그리고 예를 들게요. 여기 7폭에 보였던요. 제가 아까쯤에 신군데 남생이로 그렸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등 모양이 7폭의 서수 중의 하나인 신구를 그리고 있는데 등갑의 문양은 남생이를 그대로 관찰했죠. 남생이를 관찰해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잠깐 작품에서 볼게요. 뭔가 빨갛빨갛한 거 있죠? 뻘긋뻘긋한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조금씩. 그럼 이걸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3폭에 있는 모래무지, 5폭에 있는 납지리, 6폭에 있는 피레미, 8폭에 있는 붕어가 있거든요. 피레미가 눈에 제일 띄시죠? 자, 이게 뭐냐면 혼인색이라는데 뭐냐면 이게 산란기, 물고기의 수컷에게 예뻐 보이라고 나타나는 혼인색이 나타나요. 그것까지도 나타내고 있어서 이 상징이 부부화 또는 다산기자의 상징임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나타내면 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세요. 미나는 그림을 보는 것뿐 아니고 읽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왜 미나 작품에도 저도 사실은 동양학과 나왔어요. 미나도 그림도 사실 그려요. 미나 이론만 하지 않아요, 저.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란을 이렇게 그리면 모란 씨방 하나하나를 박을 때마다 예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게 소망을 담아서 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미나를. 그런 의미들에서 혼인색의 의미 자체가 부부학과 다산기자를 진작해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풍 뒷면에 무의구곡가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제사 때 글자 병풍 무의구곡가 썼던 경우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 뒷면을. 그래서 어느 한 곳도 어그러진 데도 없고 과하지도 않아요. 저 오늘
가회뿐 아니고 딴 데 가서도 이 말을 해요. 아니 마치 가회박물관 띄워주는 것 같아. 좀 그런데 사실은 원래 제가 생각하는 한은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형사와 전신이 조화된 형사적 전신론에 부합한 작품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장한종의 어애도 정신, 그러니까 철저한 사생에 근거한 사실주의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죠. 그 앞에 근데 장한종의 아들인 장준량의 그림을 봐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수묵으로만 그렸거든요. 수묵으로만 그리고 이렇게 먹맛을 나타내는데 위주로 그림들을 그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맥을 잇는 것이 이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장한종 일파가 화원화가잖아요. 그 사실만으로 한국적 어애도의 정통성을 조선 말기 화원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애도가 쇠퇴일변으로 가며 와해되었다고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장한종을 필두로 한 조선 후기 일군의 화원화가들에 의해서 확립된 한국적 어애도 양식은 우리의 민화 어애도로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개론서를 쓰고 있는 책들에서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말기에 들어가면서 다른 뭐 진경산수나 뭐 진경산수가 쇠퇴해지면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풍속화가 쇠퇴해지면서 하듯이 물고기는 그냥 쇠퇴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민화에 분명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조선 후기 이후에 한국적인 어애도의 정통성을 말기 화원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 민화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경신령 기념명에 있는 작품들이랑 어락도 작품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민화 어애도의 경우는 말기 정통 하당에 비해서 어애도 제작이 굉장히 활발하였습니다. 어머! 얘가 왜 이렇게 됐죠? 깜짝 놀랐습니다. 활발하였으며 표현 또한 무척이나 활달했는데 어종에 있어서도 전대의 유서, 삽도, 유서라는 말이 백과사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백과사전의 안에 도판 삽도에서 벗어나서 어종의 확대를 보이고 있어요. 민물고기뿐 아니고 바닷고기까지 어종의 확대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거는 근데 사실은 삼면이 우리나라가 바다로 서 있는 반도국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리적인 영향을 볼 때 우리가 물고기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생이 반연돼 물고기를 그리고 있다는 것에서 아주 주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논문 박사 그 시험 그러니까 박사 발표하고 할 때 그 윤 관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오셨어요. 근데 윤 관장님께서 요즘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민화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작가도 없고 날짜도 알 수 없고 뭐 이런 그림이라고 하죠. 지역도 알 수 없고. 그래서 한땐 미술사에서 그래서 민화는 연구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뭐 포함은 시키긴 시켜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역이 있습니다. 윤 관장님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죠. 제가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 지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해 바다에만 나는 게 있고 서해 바다에만 나는 게 있죠. 그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게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많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동해에서는 학꽁치 이런 거 그려졌다고 이거 사열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려졌다고 누가 생각하셨어요? 이거 청어라고 하는데 이게 프루시안 블루 있죠. 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색깔이 좀 되게 어둡게 나왔는데 프루시안 블루처럼 퍼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 가면 작품이 나올 거야. 학꽁치, 청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갈치 있죠? 갈치 있죠? 이거 갈치죠? 이거 뭐 갈치라고 말 안 할 수가 없죠? 갈치 같은 것들이 그려졌을 뿐 아니라 경상도 일대에서 잔치가 일어나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경상도 문어. 상어, 돈백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경상도 일대에서는 정말 빠지지 않는 것이 돈백이보다 어쩌면 문어가 훨씬 많아요. 잔치상이라든가 아니면 친척들이 모일 때 진짜로 실제로 문어, 그 다음에
개복치란 고기 보셨어요? 딱 자르면 그 약간 반투명한 묵같이 생겼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거든요. 비싼데 이게 잔치상에 안 빠져요. 왜 예를 들면 장례하는 데 있죠. 서울에선 개복치 안 먹죠? 거기는 이렇게 비싼 음식 중에 하나예요. 눌림머리 고기보다 더 비싼 음식이에요. 개복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동해바다의 문어라든가 개복치라든가 뭐 청어라든가 사유리에 해당하는 학꽁치 같은 게 나오면 이게 어느 쪽 그림이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놀래미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서남해에선 그러니까 서해는 남해하고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서남해에서는 예를 들면 날치뿐 아니라 여기 날치죠? 날아다니는 애. 동해 날치 봤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날치뿐 아니라 날치뿐 아니라 성대, 웅어, 망둥어. 이거 망둥어도 뻘에서 나죠? 서남해. 성대도 뻘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게 홍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청어예요. 이게 프루션 블루 색깔 있다 그랬죠? 홍어. 그리고 근데 홍어라고 딱 표현하고자 너무 재밌는 게 암컷과 수컷이 생식기를 표현하고 있어서 부부화학과 다산기자에 대한 의미를 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너무 재밌죠? 근데 거기 그것뿐이 아니고요. 너무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저 혼자 재밌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날치, 망둥어, 성게의 경우에는 갯벌에서 성게는 이렇게 걸어 다니죠. 망둥어는 펄쩍펄쩍 뛰죠. 날치는 어때요?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어변 성룡할 때 잉어가 높이 도약하는 것 때문에 용이 될 수 있는 그걸 마련했다면 얘네들은 출세, 도약의 의미를 담으면서 그러니까 높이 뛰다 못해서 날아다니는 어종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어종뿐 아니고 한국적인 토착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게 성대예요. 성대는 이렇게 앞에 보면 지느러미가 발처럼 이렇게 갈려 있어요. 이렇게 걸어 다닌대요. 그리고 자산어부의 책에 보면 깨깨깨 그러면서 애기 우는 소리를 낸대요. 멀에서 들으면. 자산어부 읽었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그러니까 경상도의 잔치상에서는 방금 뭐가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문어하고 개복치들, 예, 개복치, 상어, 그런 것들이 안 빠지는데 상어 같은 경우에 큰 상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둔배기라서 눌린 상어죠. 그렇기 때문에 상어는 형체가 잘 나타나진 않는데요. 전라도 잔치상에서 뭐가 빠지면 못 먹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여기다가 생식기의 표현까지 하고 있다면 이건 뭘까요? 무슨 상징을 담고 있을까요? 다산 기자 또는 부부 화합적인 상징을 담고 있으면서 이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적이며 해학적인 요소들을 첨가시키고 있죠. 자, 근데 첨가시키고 있는데 그뿐 아니고요. 조선 후기의 정토마당에서는요, 조기, 전어, 준치들이 한국인이 애용하는 물고기를 어해도 소재에 새롭게 넣었어요. 조선 후기의 민화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도 이것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준치 이런 것들이 중심고기가 아니고 옆에 조그맣게 그려지는데 준치랑 닮았다예요. 정확하게 준치인지 모르는데 여기는 근데 속담이랑 이게 연결되는 고기에서 많이 나타났다. 썩어도 준치라는 준치. 그 다음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이거 확실히 차이 있죠? 준치. 왜냐면 이게 실제로 사진이랑 같이 비교해보면 더 정확하게 날 수 있어요. 전어가 여기가 하나가 앞지느러미가 길죠? 전어. 그 다음에 영광굴비로 유명한 조개 등 예전에 그 전까지는 중국 고사에 근거한 잉어라든가 소가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미 우리나라의 민속 민담과 연결된 물고기들이 중심을 이루는 어종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물치나 모래무지 등 같은 한국 고유종인 꺽지나 납치리들과 같은 민물고기 표현뿐만 아니고요. 이걸 제가 왜 중심을 보여드렸냐면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메기로 보이죠, 보통? 저기 있죠, 저 뒤에. 예, 저 뒤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 저기 뒤에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중요한 건 여기 뭐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얘가 남해에서만 나는 물고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메기랑 닮아서 메기 사촌이라고 부르는 쏠종개인데 2번 지느러미에 뾰족한 침이 있는데 그게 독이 있대요. 한 번 찌르면 잊을 수가 없대요. 아파서. 그리고 얘는 민물과 바닷물이 접하는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렇게 침을 자세히 그렸다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 지역 사람이 그렸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남해 사람이 그렸죠. 그게 아니면 모르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귀나 가물치나 지금도 뭔지 너무 못생겼잖아요. 고기들이요. 그럴 경우에는 예로부터 궁중에서는 길하지 못한, 왜냐하면 아귀는 너무 못생겼고요. 가물치는 뭐 영어로도 스네이크, 뱀고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서 굉장히 천시했는데 서민 이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나 가물치나 아귀가 먹성이 굉장히 좋죠. 가물치는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어느 곳이나 잘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며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강인한 생명력과 왕성한 번식력을 지닌 가물치와 아귀는 아귀 생태학적 특징이 일체시야에 암흑기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비유하고 그렸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어때요? 웃고 있으면서 미나로 오면 물고기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아까 관장님께서 여기 물고기 그림 있다. 좀 보라고 하셨는데 마치 물고기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상을 탁 쓰고 있는 게 정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처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미나적 특징 중에 하나는 우의적, 그러니까 의인화적 표현이라든가 희화적, 그러니까 해양미의 표현이 더욱 과중되어진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미나 어해도의 한국적 특징을 탁 묶어서 말을 하면요. 지방색이 뚜렷한 어종의 증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화원들이 서울에 살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거를 많이 그린 거예요. 물고기를, 바닷고기를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민물고기를 보니까 그래서 잉어, 쏘가리, 메기를 많이 그린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물가를 끼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방색이 뚜렷한 어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적 오해도 도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변화하고 확산을 보이고 있다는 것. 거기다가 미나 어해도에 오면 표정이 우의적이고 해학적이며 뭔가 물고기가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사람과 같은 표정의 변화나 재밌음을 주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아까 질상물과의 조합을 통해서 다복의 상징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온갖 복이 다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들이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미나 어해도의 매력은요. 사람처럼 의인화된 물고기인데요. 자, 여기서 이런 물고기들 보면 우리가 웃음을 자아내게 하죠. 여기 새우 보세요. 새우의 다리가 마치 이 뭐 같으세요? 너무 즐겁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아서. 그래 곁에 있는 개까지도 어떻죠? 얘 동남참개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동남참개는 여기다가 요 끝만 털이 묵시래요. 실제로 그림 보면 그런데 개도 흥겨워서 딱딱한 몸이 들썩들썩 일어나는 것 같죠. 이거 그렸을 때 화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찡그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떤 해학적인 마음이라든가 즐거움,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일들이 이 집에 붙여놓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준 거예요. 그것뿐 아니고요. 이 그림도 너무 재밌는 게 얼마나 해학적 요소가 많냐면요. 자, 겁을 먹고 무리지어가는 여기 속사리떼가 있죠. 송사리떼요. 네. 그리고 앞뒤로 가로막은 물고기가 입을 쫙 벌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빨 보이세요? 이빨 보이세요? 이빨까지 하면서 흡입해서 다 먹을 것 같은 모습인데 사실은 약육강식에 먹이 사슬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기는 장한종이 말하는 어떤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뭐 진지함의 사물을 그대로 관찰하는 건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밝게 보고 행복하게 추구하는 유쾌함과 명랑함이 그대로 담겨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유롭죠. 아니 여기 툭 그릴 수도 있고 저기 툭 그릴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인데 구도라든가 뭐 예를 들면 X자 교차하면 안 된다 그래도 닭하고 모란하고 X자 교차해서 딱 중앙에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자유로움까지 결합이 되는데 특히 물고기는 그 전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물가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로움의 존재로 환치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어해도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해도는 성장하는 서민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묘시, 조형상의 특징, 색채 감각을 보다 진솔하고 직선적으로 사실 반영하고 있어요. 제가 물고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고기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민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의 부분으로 쫙 들어가면서 지금부터는 무지 재밌을 거예요. 사진들이 막 나오거든요. 자, 그럴까요? 네. 자, 근데 조금만 쉬었다 하죠. 안 그러면 또 시간이 모자라는 불상사가. 자, 갈 길이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요. 갈 길이 바쁜데 왜 바쁘냐면요. 지금부터 상징에 대한 게 쫙쫙쫙 나오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세워라 내워라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큰 설명을 하면서 아마 선생님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어해도의 상징적 의미를 보면 어해도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입신출세, 부귀여, 수복장수, 부부합, 다산기자, 간해평안, 길상벽사와 같은 길상적 상징과 군신유의라든가 또 예를 들면 부부유별이라든가 부자유친 이런 것과 같은 육아사상적 또는 은일은거, 은일자적과 같은 은일은거하는 도가사상적인 동양사상적 상징으로 나누어지죠. 근데 동양사상적 상징일 경우에 물과 물고기의 관계를요, 임금하고 신하의 관계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제갈공명하고 유비가 제갈공명하고 자기와 관계는 어수, 물과 물고기의 관계이다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네, 거기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가, 도가의 사상적 상징을 마련하지만 자 보세요. 처음에 조어도 있죠. 네, 이게 물고기하고 해초하고 그린 그림인데요. 해조, 그러니까 조어도 이건 같은 경우에 시경에서 소화의 부분에서 나타내서 육아적 상징 그리고 저희 보세요. 처음에 양리가 원래는 시경 한록편하고 영대편에서 육아 사상이에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마구 뛰는데 우리 임금이 잘 아시니 물고기가 뛰듯 우리도 뛴다 이렇게 하면서 양리가 나와요. 처음에 그랬는데 자 육아나 도가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 어해도, 이게 초기 어해도 유형이거든요. 조어도, 유어도, 양리도 이 세 가지가요. 초기에 나타났던 초기 어해도 유형이 유어도, 조어도의 제작과 더불어 명대 황제의 절대 권력을 강조하기 위한 어해도가 처음에는 장려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명대 황제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해도가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중국과의 교류를 할 때 명나라 때 보면요. 준리도라는 게 이런 그림 많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서클 형식. 근데 우리나라는
한 폭의 그림 안에 많죠. 근데 사실은 그 그림이 뭐였냐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지금 똑같은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서클 형식으로 받쳐지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원래는요. 장식하는데 송어준 잉어리 해서 준리 그거는 준리 송어준자를 존경하다 할 때의 존자로 바뀌면 잉어를 존경하다 해서 잉어리가 사실은 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가 잉어이기 때문에 황제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당나라 때 임금들이 이름이 이씨였잖아요. 그래서 잉어리와 당나라 임금이 이씨와 연결해서 사실은 잉어를 먹으면 곤장을 맞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잉어를 존중하는 것이 황제 숭배의 의미를 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가적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준리가 또는 준예, 예의 범죄를 따른다는 의미와 같이 서로 교체해서 사용도 되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일본까지 이 유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돌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 폭 병풍 안에 많이 있죠. 한 폭 안에 두 마리가 있는 그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도상은 받는 듯해요.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나 또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런 준리도 형태나 대련 족자로 되어 있는 준리도 형태나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가 횡권 그러니까 두루마리요. 우리나라는 병풍이죠. 중국은 아니에요. 횡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군선조리 또는 조리군선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잉어가 임금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꼭 잉어 중에서 황금색의 붉은빛을 싹 띠는 잉어예요. 예, 이게 씨가 옛날부터 많이 내려와요. 거기서 보면 그리고 옆에 물고기들이 다 모여들죠. 그래서 시들이 뭐가 있냐면 자가살이는 왕에게 아련을 하고 누구는 호의 군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잉어를 아련하는 수많은 물고기를 그림으로 해서 임금을 아련하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무의식결에 강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명대는 실제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래서 이 도상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우리나라 이런 거 되게 많죠? 모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자나 이조 백자의 청화문에도 물고기 문양이 이렇게 꼬리 틀고 있는 이 문양이거든요. 네, 이게 도상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러면 임금 숭배 사상으로 들어왔을까요? 그냥 도상만 갖고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양리도가 어약이라는 시경에 의한 육아 사상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조선의 경우에도 어의도 유입의 초기인 영종조기에는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분명히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비대룡 화원 있죠. 이거 자비대룡 화원의 녹취제 화재 있잖아요. 거기서 물고기랑 관계되는 상징적 화재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경의 영대 구조를 나타내면서 어인 어약 그러니까 양리도 형태인데 우리 임금이 잘하시니 물고기가 뛰는구나 이 식구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죠. 근데 쭉 보면 나중에 입신 출세까지 나오죠. 처음에는 분명히 66.67%에 해당했기 때문에 육아 사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초기에 영종족 그다음에 이럴 때는 명대의 영향을 직접 받아서. 그런데 왕권 강화의 경우 18세기 서민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이게 사상적 기반이 되게 합당했을까요? 합당했을까요? 자비대룡 화원의 녹취제의 부분에 남아는 있지만 대중적인 부분으로 안 남아있죠? 양리도가 결국은 어변성룡도랑 연결해서 입신출세의 그림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양리도 형태라든가 유어도라든가 조어도 형태의 그림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변성룡도를 나타내는 입신출세의 현실적인 여문을 담은 길상적인 상징이 우리나라에서 중심을 이루면서 들어오게 돼요. 그렇다면 왜 얘가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어해도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해도에서는 왜 다른 나라, 중국이나 그런 동아시아의 당시의 주변 국가와 달리 길상적 상징이 중심을 이루면서 어해도가 제작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부분은 새 이런 거는요. 새의 경우는 화조나 화훼의 경우는 그것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 길상적 상징이 중국도 많았어요. 근데 물고기의 경우는 길상적 상징을 분명히 담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더 많이 담고 있었는데 또 상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거는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거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선 후기 시대상과의 연결이 굉장히 필요하죠.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같은 양난을 치르면서 사람은 그러니까 기복신앙,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겪고 그다음에 또 조선의 종말을 아래는 그런 일련들이 사건들 있잖아요. 일제, 2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기의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원초적이라고 할 만큼 기복적인 신앙. 예를 들면 아들이 전쟁에 나가죠. 그러면 옛날에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자수로 100명한테 이렇게 자수의 땀을 따게 했죠. 그래서 목숨 숫자를 새겨서 주면서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는 바람이 남죠.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위기의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좋은 일을 바라는 염원들을 나타내는 것들로 충족이 됐고요. 그럼 시대적인 상황만 어려웠다면 되었을까요? 사실은 모든 그림이든 모든 문화는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수용이 되죠. 그러니까 완공 사대부들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자, 호사가, 그러니까 그림이라든가 병풍을 갖다가 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길상적 상징이 있는 어떤 길한 것을 담은 뜻을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을 선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채색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길상적 문양이라든가 상징적 의미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이 어쩌면 다양한 결과로 작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적 의미는 그 앞부분에 여러 가지가 같지만 일반적으로 어해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상징은요, 입신출세예요. 어해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상징은 입신출세인데, 일반적으로 입신출세라고 하면요, 보통 높은 벼슬에 올라서 많은 봉급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를 바라죠. 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귀하게 돼서 존귀하게 대접받기를 바라죠. 근데 귀하다는 것은 높은 벼슬, 높은 지위, 그리고 그런 것을 누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길상으로 대변되는 복, 녹수를 말하죠. 예? 복록수, 길상으로 대변되는 복록수 중에서 입신 출세를 하면 벼슬길에 오르게 되죠. 입신 출세를 하고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 벼슬에 오르면 관직에 해당하는 녹을 받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의 창출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복도안 받으면서 조교까지 받죠. 그러니까 복록수 중에서 두 개가 한꺼번에 되죠. 그러니까 많이 그려졌을까요? 안 그려졌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과거급제에 되게 많았던 부분을 차지했는데 나중에는 양반 지식인들은 과거를 통한 입신 출세를, 중인이나 양민들은 지식인 기술직이나 상업을 통한 성공직, 부의 축적을 소망하는 그림으로 많이 그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거는요, 문자도에서 우리나라가 문자도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효제문자도 말고는 백수백복도죠. 효제문자도 말고는 백수백복도는 수하고 보. 그건 되게 많은데 다남자 수복은 많은데 록은 없죠, 별로. 다른 데서 민화에서는 그러니까 어해도만큼 입시 출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네? 근데 민화에서만큼은 왜 이렇게 지배적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개인보다 가족의 행복을 중시하는 조선시대의, 조선 후기의 가족주의적 경향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그거보다는, 어해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래 산다, 복을 받는다는 건 일반적인 부분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예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청비당을 자랑을 삼던 유교적 통치 이념을 자랑을 삼던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나 관직에 오르고 싶어. 나 녹봉을 많이 받고 싶고 출세하고 싶어.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처럼 직접적인 부분에는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연물의 소망을 담아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입신출세가 왜 이렇게 대단하냐면 지금도 누가 그러시대요. 어머님들이 지금도 유일하게 너무 살기 좋아져서 우는 어머님들이 없는데 유일하게 우는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를 가거나 뭐 108번 이렇게 108 기도 예배인가? 뭐 기도회를 가거나 하면 우는 어머님들은 입시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말고는 없대면서요. 너무나 살기 좋아져서 그만큼 입시 출세가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입신 출세를 주제로 한 어해도의 어종은 이렇게 보면 입시 출세 쭉 나오죠? 예?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잉어, 쏘가리, 메기, 동남창개, 문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어서 안 되고요. 뒤로 가서 그림과 함께 봐야지 재미가 있어요. 이 표 만드는 건 무지 어렵지만 여러분은 그림을 보는 게 훨씬 재밌죠? 그래서 뭐 화재로는 뭐 어변송룡, 걸어도 뭐 그러니까 어변송룡은 주로 잉어를 그렸겠죠. 걸어도는 쏘가리였겠죠. 그다음 삼여도는 물고기 3마리였겠죠. 전여도는 이건 개그림이었겠죠. 점어상죽은 이거 고사생인데 이게 메기 점자거든요. 메기를 그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오자가 독점 오도 하면 이거는 자라 오자죠. 그럼 뭐 내용상으로 대강 알 수 있죠. 뭐를 그렸는지는. 그럼 이제 자세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입신출세가 지금부터 내용하는 거에 거의 반을 넘게 차지해요. 자, 어변송년도는 여러분 등용문고사 다 아시죠? 등용문고사에서 잉어가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양리도라는 의미에서 나타나는데 중국 황하 상류 협곡에는 용문이라는 큰 폭포가 있는데 물고기들이 막 처음에는 360마리가 출발을 했다. 나중에 3,600마리가 됐는데 유일하게 한 마리만이 용문을 펄쩍 뛰어넘어서 잉어가 될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어해도는 각고의 노력 끝에 과거에 합격해서 입신 출세를 기원하는 의미로서 사실은 선비나 학생의 방에 주로 그려졌죠. 이거는 실제로 그림 뒤에 뭐 무슨 과거 급제를 위해서 그렸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화제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변송룡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국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사실은 어변송룡도가 이게 폴짝 뛰어넘어서 용문을 뛰어넘어야 하는 잉어의 도약성에 근거를 하죠. 높이 뛰어 올랐죠. 이 도약성에 근거해서 사실은 잉어를 대체하는 어종으로 숭어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잉어하고 숭어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면 보세요. 잉어는 통지느러미죠. 숭어는 일지느러미, 이지느러미가 있고 몸이 잘 휘어요. 자, 지금 일부러 예화는 십포병풍 중에서 잉어나 숭어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근데 그러고 잉어는 수염이 있어요. 숭어는 없거든요. 좀 말랐고 뼈가 이렇게 싹 휘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어머 이건 이거고 이건 숭어다 아는데 화첩리에 보면 진짜 숭어의 어변송룡도를 그리고 있는데도 다 잉어래요. 분명히 지느러미를 두 개를 그렸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잉어를 대체한 어종으로 숭어를 그리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진연의궤, 음식 책들 있죠. 진연의궤라든가 뭐 이렇게 몇 군데 음식 책에 보면 용봉탕이라고 있죠. 용과 봉황을 나타낼 때 봉황 대신에 닭을, 용 대신에 용이 될 수 있는 물고기인 잉어를 넣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도 이시조선이었죠. 이가 잉어의 리하고 발음이 같다 해서 임금이 피해가는 문자였기 때문에 잉어 대신에 숭어나 붕어를 넣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 근거는 제가 찾았어요. 그거는 제가 찾고, 이게 숭어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국립박물관에서도 이 화천리에 보면은, 뭐, 잉어라고 써놨어요. 리어도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숭어예요. 그리고 제가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죠? 뼈가 살짝 끼고, 2개.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변하냐면요. 등용문에서, 중국의 그림은 구체적인 패방 모양인 용문을 그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게 잉어가 민물고기인 건 아시죠? 이게 민물인가요? 동해 바다 같죠? 해뜨는 동해 바다죠, 이거? 근데 보세요. 자, 신라의 문무왕이 동해 용왕이 되었다는 전설 아시죠? 네, 동해 용왕이 되었다는 간포 쪽에 있는 그런 문무왕이 것처럼 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가 뭐죠? 잉어죠? 용왕의 터전인 동해에 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인 잉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관점은 그래요. 왜냐면 이거 사실 바닷고기이기 때문에, 얘는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죽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폐방 대신에 더 큰 포부를 품으라는 해를 품고 있죠. 해가 많이 뿜어져요. 근데 호대로 내려오면 갑자기 해 대신에 뭐죠, 얘? 여의주를 물고 있어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예? 아니고요. 용의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건 이게 일제 이후 그림들이에요. 주로 나온 것들이. 이거 보니까 일본의 일장기가 해를 너무 상징하죠. 민족적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의주가 어느 순간인가 바뀌었나 이렇게 보면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일제 이후부터 나타나요. 재밌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우리나라 그림을 보면 민화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잉어하고 새우를 같이 그려요. 그죠? 잉어하고 새우. 거기다 해도 그리고요. 그러죠? 근데 이거 보면 새우가 등이 굽었고 수염이 길죠? 그래서 늙은 신하를 상징한다고 해서 노신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그러니까 어변성룡하면 과거에 급제했죠? 벼슬길에 올라서 오래도록 노시 임금과의 화합을 상징하라고요. 그걸 첨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딱 출세해서 탁 떨어지지 말고 오래도록 늙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변형이 뭐냐면 아까 평양구학도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평양구학도는 어변성룡도의 주제의 변형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통 물고기가 잉어가 어변성룡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광사와 이영익이 그 나비였던 그림인데 이광사가 다 그리고 물고기 눈을 그리지 않아서 아들이 20년 후에 물고기 눈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화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괜히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피레미 그러면 이렇게 약간 약한 상대를 볼 때 말하죠. 그러니까 어릴 적, 소실적, 어린 시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른 풀이라는 게 부평초라는 게 개구리밥 있죠. 그러니까 왜 부평초 같은 이 떠돌이 인생 이런 노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떠돌이 타양살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평양구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화제가 뭐가 나있냐면 평양구학 요업 등용이라고 꼭 쓰거든요. 평양구학도에는. 거기 보면 타양살이 고생에서도 타양살이니까 자 마른 풀을 고생해서도 배움에 힘을 써서 소실적에 왜냐면 이게 힘을 쓴다는 말이 뭐냐면 삼여도가 있죠. 해말이죠. 배움에 힘을 써서 소실적에 배움에 힘을 써서 공부를 마쳐서 벼슬길에 오르기를 염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입시출세 이게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단어로 말한 게 아니고 문장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거 다음에 제일 많이 그렸던 그림이 쏘가리죠? 사실 쏘가리 진짜 많이 그렸거든요. 좀 얼룩덜룩하게 그린 그림이 쏘가리인데 모든 책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쏘가리 골자가 대골 골자랑 똑같기 때문에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과거의 급제에 대골에 들어가 벼슬살이를 한다는 입신출자로 그림을 그려졌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쏘가리를요 개어 그래서 귀여 귀하고 여유롭다는 부귀유여의 상징의 고기로 그려요. 우리처럼 입신출자로 안 그려요. 그리고 일본에는 쏘가리가 없대요. 그리고 화한삼재의 도상을 보면 꼭 명태같이 그려요. 왜냐하면 거기 없기 때문에 잘 안 그려요. 그러니까 쏘가리의 중요한 건 입신출자의 상징을 담은 탁 뛰어오르는 약동하는 쏘가리 도상은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이수광의 지복유술이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거든요. 거기서 또 뭐가 딱 나오냐면 쏘가리는 곧 지금이 금린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게 17세기 초반이죠. 이것은 천자가 좋아하는 것이라 천자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쏘가리를 상고하건대 쏘가리를 나타내는 한자의 음은 궐이 아니고 괴이다. 괴이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백과사전 최초의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입성, 그러니까 사성 중에 입성을 발음하다 보니까 궐로 잘못 발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화한삼재도에나 고금도서 집중에서도 발음 기호를 읽는 걸 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궐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쏘가리 궐과 대골궐이 일치해서 관직을 부여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한국 발음이죠. 한국 발음. 우리가 궐로 읽으면서 한국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국적 상징인 거예요. 대표적인 한국적 중국 성음의 오용에 의한 한국적인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궁궐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골자가 들어가지만 황실이라고 그러죠. 그게 안 읽었어요. 그래서 쏘가리 그리고서 입신출세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변형은 뭐냐면 쏘가리는 제일 중요한 게 국적인 문제예요. 왜 국적인 문제가 중요하냐면 중국 쏘가리하고 우리나라 쏘가리의 특징을 딱 살펴보면요. 얘는 머리가 무지하게 크대요. 머리가 무지하게 크고요. 내화 문양이 불투명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요. 조정교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화원화가죠? 이게 쏘가리거든요? 머리가 무지하게 크죠? 머리가 무지하게 크죠? 화보를 본 거예요, 화보. 근데 우리나라 미나 어해도에 와서는 진짜 쏘가리 같죠? 뚜렷하고. 여긴 뚜렷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고했느냐, 화보를 봤느냐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 내려오면서 장승업 같은 경우에 화보를 정말 많이 봤잖아요. 장승업은 화보를 많이 본 건 다 아시죠? 네. 그랬는데 그때 장승엽의 그림이 근데 좀 통통하니 조금 쏘가리 같기는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화보 최신을 탁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너무 똑같죠? 풀 속에 있는. 그래서 쏘가리를 그릴 때는 우리나라 쏘가리를 그렸냐 아니면 중국 화보 속의 쏘가리를 그렸냐가 사실은 미나 어해도에 굉장한 가치를 짐작하게 해요. 그리고요. 쏘가리에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아까부터 도화유수 거럽이라는 얘기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거든요. 그 쏘가리를 그릴 때는 항상 비슷한 화제가 오는데 그게 장지하의 어가자라는 글 중에 제2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복사꽃 흐르는 물에, 복숭아꽃 흐르는 물에 쏘가리가 살찐다. 그래서 복숭아꽃과 쏘가리걸을 같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숭아꽃을 같이 이 화제를 쓰면서 그려요. 쏘가리를 그릴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쏘가리가요. 복숭아 꽃가지를 입에 물었어요. 여기 도화유수 거럽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쵸? 네. 어디 있냐? 도화유수 거럽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똑같이 쓰면서 복숭아꽃을 딱 물었죠, 이빨로. 딱 물었죠? 꽃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서 더 벗어나서 이게 점점 여기 와서는 도장으로 바뀌었죠? 떡도장 같은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딱 뭐라고 말하냐면 나 쏘가리야? 딱 찍었죠? 나 쏘가리? 이러고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꽃도장으로 바뀌는 게 미나가 나타내는 해학적 의미에서 표현으로 너무 즐겁고 재밌게 나타내고요. 또 한국적 변형 중에서는 아까 평양구학도에서도 보면
소실적의 공부에 힘써 그러면서 삼리도, 그러니까 삼여도의 그림을 사실은 삼여도는 물고기 3마리를 나타내죠. 물고기 3마리가 여유로울 여자고 해서 물고기 3마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그래서 항문하는 태도를 나타내는데 삼여도의 그림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유난히 소가리하고 잉어를 많이 그려요. 원래는 일반적인 물고기나 피레미를 그렸던 것이 보세요. 그래서 삼여도의 고사는 다 아시죠?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왕숙전, 동우의 고사에서. 이거 설명 안 드릴게요. 유래된 건데 중국은 이렇게 나타나요. 중국 송나라 때는 그것도 우리나라 뒤에 18세기 중반 정도에 와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소가리가 이거 다 피레미죠? 피레미나 일반적인 물고기를 나타내던 것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변 성룡도 하고 결합을 하죠. 걸어도 하고 결합을 하거나 어변 성룡도 하고 결합을 하는데 처음에 이거는 그냥 삼여도구나 알겠어요. 여기는 더 정확하게 알죠? 3마리 물고기에다가 하나는 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학업에 힘써서 과거의 급제, 등용하길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삼여도의 결합인데요. 1+2, 한 마리가 등용하고 올라가고 두 마리가 있다라는 1+2에 3마리를 그린 삼여도가 있고요. 삼여도 유형 중에는 이렇게 해서 1+2가 있고요. 밑에 3마리가 있고 앞에 한 마리가 딱 올라가는 1+3이 삼여도의 경우도 나타나요. 삼여도의 부분에. 왜냐면 이게 왜 어떤 거 보면 아이들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같이 돌다가 이렇게 해서 폴 쫙 뛰어갖고 올라갔다 이걸 나타내는데 한 그림 한 편에서 밑에도 같이 도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동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또 되게 많은 것을 아까부터 계속 제가 동남창계 했죠. 전여도라는 건데 이게 려가 갈대 려와 발음이 똑같아서 개가 뭐를 탁 이렇게 집게를 찍고 있는데 그게 쌀이다 뭐 아니면 뭐 수수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중국은 쌀일 경우가 있어요. 초반에. 근데 뒤에 가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갈대를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갈대를 전한 데서 전로, 갈대로인데 이게 갈대로가 전려할 때의 려와 중국 발음이 류로 똑같죠? 똑같아서 같은 발음은 서로 우리나라에서도 언어 유희에 그런 거 있죠. 같은 발음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교차해서 사용한다는 말 있죠. 그렇게 하는데 전려는 뭐냐면 금전에서 임금이 부르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동일 어종을 그림을 그리더라도 도상의 표현과 작화 방식 및 함께 수반된 기술에 대해서 상징이 달라져요. 개하고 갈대가 그리면 전여도라서 입시출세가 되죠. 그리고 개하고 맨드라미가 닭벼슬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닭벼슬하고 비슷해서 벼슬을 상징하는 데다가 개가 등갑을 나타내는 갑하고 갑자고 해서 과거에 갑으로 붙어라 이런 등갑을 나타내는 거에서 관 위에 관을 더하다. 그러니까 벼슬 위에 벼슬을 더하다는 관상가간의 의미를 나타내요. 이거 개 대신 원래는 닭을 많이 그리죠. 닭벼슬의 맨드라미 관상가간을 많이 그리는데 요거는 입신출세죠. 근데 개가 벼이삭을 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그림에 보면 쌀도자를 써갖고 도수개비도 이게 있거든요. 쌀이 익어갈 때쯤에 개가 살이 찐다 이런 의미인데 초기에는 어떤 글이 나왔냐면요. 개가 쌀을 이렇게 이러면서 도수개비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중에 보면 개가 쌀이 익어갈 때 벼이삭을 처음에 딱 잡고 먼저 익어가는 그 벼를 용왕님께 먼저 바친대요. 그런 의미에서 육아 이해하고 연결되었다가 나중에 이게 익어가고 풍요가 상징이 되죠. 살찌고. 그러니까 부귀유의 상징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거의 중국 그림에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4마리 이상이 되는 개가 나타나요. 보통 전여도는요. 우리가 시험을 2번이나 밑에 향식까지 치면 3번밖에 안 치죠.
그럼 3번 해야 되는데 4마리 이상일 때 좀 이상하잖아요. 몇 번 붙으라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붙으라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서 2개가 마주보는 도상이 있죠. 얘는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탁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뒷부분에 또 하겠지만 개가 교미를 할 때는 둘이 같이 이렇게 배를 맞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부부하부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산기자와. 그리고 근데 이 그림 도상들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1894년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과거제가 폐지가 되잖아요.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개의 주된 상징이 원래 입신출세에서 그다음에 부부합이나 다른 걸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료하면은 대전에서 임금에게 이름이 불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음식을 수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영재 선생님이 그게 뭐 육다롤이 들어가서 여기 전려가 육다롤이 들어가서 음식물을 내렸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려는 금전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장원, 급제, 누구 이렇게 하는 영광을 전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음식물 줬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드린 게 한 분이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논문이 다 그걸 베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반 대중한테 갔을 땐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장안종 이후의 민화에서는 전여도가 동남 참개뿐 아니고 다른 종류의 개도 나와요. 꽃게, 밤게, 털게 뭐 이런 것들로요. 그리고 점어상죽이라는 말은요. 이게 매기점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매기점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내기가 대나무에 오르는 그림이죠. 근데 이게 왜냐면 옛날에 송나라 때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의 동국 이상국집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벼슬길에 오르는 것은 매기가 대나무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매기가 미끌미끌해갖고 못 오르잖아요. 근데 매기가 이렇게 대나무가 있으면 가지를 탁탁탁탁 물으면서 쫙 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대나무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나무인가요? 버드나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나타나요. 뭐냐면 버드나무 유와 머물다의 유가 서로 교체해서 하니까 벼슬길에 오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르다 못해서 얘는 일직선이죠. 네. 그리고 관상가강 같은 경우에 맨다람이나 닭을 그린 그림에서 맨드라미하고 닭하고 벼슬이 비슷하니까 벼슬관에다가 또 벼슬을 더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개의 등갑이 갑이 더할 가자와 동음이 이어서 벼슬기를 더하다라는 의미로 축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상으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아요. 갑이 왜냐하면 전요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귀유여의 상징을 보면요. 부귀영화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천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부와 귀가 서로 따라다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더라고 거의 80~90%가 넘죠. 그만큼 모든 사람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부와 귀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좀 다르죠. 부가 물질적인 풍요만 의미한다면 귀는 정신적인 만족감,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고 학문과 인품을 갖춰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경우에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대표적인 도상은요, 금붕어하고 연꽃에 함께 있는 잉어 한 쌍, 그리고 화재는 연년유어, 금어만당, 가가 등리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금어만당은 잘 없고요. 자, 부귀유여라고 해서요, 연년유어가 제일 많아요. 연꽃하고 잉어가 나타내는 것이 많은데 연꽃은 무엇과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잉어 같이 있다고 해도. 네. 잉어 같이 있다고 해도 달라져요. 얘가 부귀유여인데 얘가 왜냐면 연꽃 연자하고 해 연자고 교체가 되고 열을 열자고 물고기 어자고 바꿔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풍요로워지세요 해서 부귀유여죠. 근데 여기서 연꽃에 연밥을 딱 그리고 물총새가 톡톡톡톡톡 쏘면 어때요?
콕콕 잘 찍으라고. 아니요. 다산귀자. 다산귀자예요. 연생귀자. 연생귀자라는 의미가 또 생겨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백로가 한 마리 있고 갈대가 있다. 일로영과. 과거. 이게,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니까. 모든 상징은요. 연꽃 나왔다. 연꽃 나왔고 물고기 비슷한 거 나왔으니까 다 부귀여가, 이게 아니에요. 그림은 읽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 빠지면 안 됐든 주변 사물과의 관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년유에서 좀 우리나라의 부분에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꽃도 좀 길죠. 그러다음에 잉어를 그리면 우리나라 또 그림이 대부분이 남아있는 게 병풍 형식이죠. 병풍 형식으로. 왜냐면 중국은 두루마리인데 우리는 병풍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올라가는 물고기, 밑에서는 올라가는 물고기, 아래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고기를 그리죠. 둘이 이렇게 만나는 그림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붙였어요. 수미 쌍관법에서 힌트를 얻어서 수미 쌍어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장식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구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미 쌍어적 구도와 함께 이런 연년유의 그림은 사실은 두 마리 물고기가 같이 있으니까 배가 볼록한 쌍어.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부귀유여이면서 다산귀자죠. 다산귀자 부부화합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쌍어도 희어도로 바뀌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귀유여도의 대표적인 게 금어만당이라고 했죠. 노자의 도덕경에서 출발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부귀유여에 대한 금어만당의 그림 별로 없고요. 미나 책가도에서 살짝 등장하는데 중국은 쩐을 좋아하죠?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어머니들이 학구열이 불타시죠? 그 부분이 그 민족적 추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잉어 그림이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금붕어 그림이 거의 유일한 게 이거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안에 조금 들어있거나 금어만다. 그러니까 이게 연년유어의 의미겠죠? 연꽃에다가 잉어 있으니까 연년유어의 부귀유여의 의미를 담아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도 도상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귀유여, 그 연꽃하고 물고기가 있을 때는 연년유어니까 부귀유여가 맞아요. 근데 여기 이것도 물고기 있죠? 얘는 뭐죠? 얘는 도약하는 물고기죠? 잉어죠? 입신출세예요. 물고기 그렇다고 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가가등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거의 중국하고 우리하고 도상이 달라지는데요. 잉어리와 이익의 리가 발음이 같아서 어부가 잉어를 이렇게 낚싯대에 걸어서 팔고 다니는 도상으로 중국에서 많이 그려져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는 어부하고 낚싯대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초문답도라 그래서 은일은거사상의 부분으로 많이 나타내죠. 그래갖고 민족적 추이가 확실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확실히 드러내놓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 못했어요. 잘. 그 은유적 상징을 살짝 넣고 이렇게 괜히 색깔로 살짝 넣고 이렇게 했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꼭 출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북장수하면 오복은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을 나타내는데 수를 가장 먼저 넣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수를 의미하는 수를 가장 먼저 넣는다는 건 오래 살아야 복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남한테 누려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를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장수를 상징하는 거는 소나무, 하, 거북 이 부분이 있지만 어해도에서는 거북이 가장 많겠죠. 대표적인 거는. 그러니까 거북 그리고 예를 들면 개하고 새우가 1년에 한 번씩 탈피하죠. 껍데기를 벗고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불로불사의 의미를 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거북이가 수복장수의 상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선이 타고 병을 낫게 하는 호리병과 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게 축수도죠. 축이 뭐냐면 대나무 축제하고 축하할 때 축자, 그리고 수하면 돌이 수석이라고 하죠. 같이 있어서 오래도록 사시기를 기원하는 그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그리고 새우도 마찬가지죠. 불로불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복장수 중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구여도라든가 백어라든가 군어도도 이 부분에 속하는 건데 이게 지금 9마리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군여도는 사실은 시경에 천복시에 구여라는 시에서 된 건데 구여 임금이 변함없는 덕을 자연물이 9가지 비유해서 우리 임금이 덕은 모와도 같아서 그러니까 돌과도 같아서 뭐 언제까지나 뭐 깨어지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시들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거기서 비유되는 소재 자체가 장수를 다 상징하기 때문에 장수의 축소도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백수백복도하고 연결돼서 백어도도 꼭 물고기 100마리를 그리는 게 아니죠. 백수백복도도 많은 물고기 딱 100마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장수에 대한 거라면 복에 대한 건데 이건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꼭 넣어요. 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복장수인데 자 복어 복자고 전복 복자가 훅구로 일본 발음이 같아요. 이거 한자도 발음이 다 다르고요. 우리나라 발음도 좀 다른데 일본어 발음으로 훅구로 비슷해요. 이게 대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복어를 나타내는 한 마리 복어를 그릴 때도 있지만 2마리를 해서 쌍복, 3마리를 각각 다른 방향에서 그려서 삼복.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2마리의 쌍복어가 있고 중간에 전복이 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삼복인 거죠.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을 그릴 때는 졸복을 그릴 때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거의 99%가 황복을 그리고 있어요. 황복에 황금색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노란 부분이 있어서 그게 부귀유의 상징을 살짝 내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타내고 있으며 수복장수와 부귀유가 융합되어서 복록수의 삼복 즉 온갖 복이 다 들어오길 바라는 다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상으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어해도의 상징적 의미에서 부부합을 살펴보면요. 어해도에는 물고기가 짝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많죠. 쌍은 음과 양의 조화 또는 조화와 화합의 부부애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방에 사는 물고기 하나인 비모고가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암수가 함께 있지 않으면 헤엄을 칠 수 없다라고 해서 동양의 우수사상과 궁합사상과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자 눈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쌍어가 원래 그렇게 나눈 둘이 사이가 좋은 부부 애를 나타내는데요. 눈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가재미나 한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가재미나 넙치류로 바뀌어요. 눈이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오른쪽 세자죠. 도다리 세자고요. 그 다음에 눈이 왼쪽에 붙어 있으면 두자죠. 광어 두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쌍으로. 그리고 사실 부부합의 그림은 어떤 물고기 어종을 나타내는 것보다 후대로 가면은요. 물고기 2마리를 쌍어로 표현을 하면서 부부합 그리고 또 이게 희어도 서로 간에 희롱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내기도 하고 물고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종으로는 참돔하고 조개와 새우를 그린 하합도가 있는데 참돔의 경우도 일본 문화의 영향이에요. 예를 들면 참돔이 글쎄요. 일부 일처를 하고요. 그 해가 있을 때는 절대 방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부간의 일부 종사라든가 도덕적인 의미를 담는 물고기 그림이래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거기다가 참돔이 일본 명칭이 타이, 축하하다는 것 같고 메데타이라는 의미가 쓰여서 결혼식 축하 연애 참돔의 음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돔이 그려지는데 이게 후대고요. 이게 후대고요. 일본 문화가 영향을 받은 일제시대 때 이후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 그림은 어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림의 18세기, 19세기 궁중 그림을 보면 전부 다 조정교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 뒷부분은 미나거든요. 참돔을 그리면 꼭 한 마리만 그려요. 꼭 한 마리만 그리고 맨 위에 있고 이빨이 있어요. 짤막하니 있으면서 이빨이 있거든요. 이렇게 싸놨고 약간 살났고 근데 자, 왜 참돔이 이러냐면 참돔을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물고기의 왕이라 그런데요. 그러면서 일제시대랑 넘어가면 물고기가 2마리도 되고 또 참 희한한 건 약간 궁중화의 영향을 받은 듯한 것은 처음에는 맨 위에 독보적으로 올라가 있던 것이 꼭 죽은 것처럼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약간의 왕권을 상징하는 부분도 강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마리가 생겼다가 나중에는 근데 뭐 꼭 왕이어야 하냐, 이거 그냥 이쁘면 되지 뭐 이러면서 S자 곡선의 모양으로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두 마리만 그릴 때까지라도 뭐 부부화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이제 막 세 마리도 그리고 막 이래요. 예, 의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굳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 지배하에서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래 너무 이렇게 거의 죽은 듯하게 있는 거잖아요. 바닥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물고기의 왕인 그 참돔의 부분과 우리나라의 왕권을 같이 연결하면서 인종적 추이를 조금씩 나타내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다산기자는요, 이거는 너무 재밌는 게 오복이 시대마다 달라지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오복 안에 이빨은 안 들어갑니다. 오복 안에 사대부들이 주로 말했던 게 상서의 오복인데 수복,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고 민간에서는 통속평 오복이라 해서 명청대 이후부터는 수부, 귀, 강령, 자손 중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호독은 남에게 덕을 베풀다는 것보다는 귀한 게 낫고, 고종명이 자기 천수대로 산다는 것보다는 자손이 번창하기 더 바라겠죠. 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낫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 이처럼 부귀유여와 다산기자의 상징은 후대 서민들이 바람을 가장 잘 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수명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다남자, 자손의 번창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난초가 꽃을 피울 때 어떻게 피우는지 아세요? 물을 덜 줘야 피죠? 꽃을 피우고 맺을 땐 물을 덜 줘야 피우는 거지, 물을 너무 잘 주면 풀리면 우성해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존의 위험을 느낄 때 자식에 대한 본능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오래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나의 유전자를 계속 퍼뜨리는 것. 이게 동식물 인간에게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어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기에요. 이게 무슨 고기죠? 미끈득하죠? 맥이죠? 버드나무도 그려져 있고요. 맥인데, 맥이 그림은 그냥 두 마리 물고기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막 괜히 몸을 부딪히고 감싸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X자로 교차하고 막 이렇게 이러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왜 이게 일로 바뀌었냐? 자, 제가 살랑기 메기 모습을 사진 안 찍어왔군요. 살랑기 메기가 X자로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비빈대요. 그러니까 진짜 다산기자인 거예요. 네, 그 상징을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아까 전려도라고 해서 갈대를 전하던 그림인 이갑전료여서 나중에 후대로 가면서 가보개혁 이후 과거제가 없어지면서 밤깨의 교미장면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뿐 아니고 어해도의 소재인 그런 물건들 중에서 이렇게 여자의 생식기나 남자의 생식기를 닮은 것과 관계되는 건 다 다산기자겠죠? 이런 그림, 거기다가 이건 더하죠? 뭐, 너무 정확하죠? 여기 조개, 그 다음에 이건, 그래,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너무 닮아서 좀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들고요. 근데 다산기자의 상징이 왜 재밌냐면, 어떤 특정 어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중국에서만 들어온 상징이 아닌 게요. 공민왕의 그림을 보면서 이첨이 공민왕이 손수 그린 잉어 그림을 보면서 동문선에다가 어필리어도찬이라는 것을 쓰면서 우리 임금이 자손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는 다산기자의 의미를 분명히 옆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된 상징이면서 후대로 내려와서 부부화합과 다산기자가 결합하면서 어해도와 연결되는 상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미나에 보면 부부화합의 상징이 확실히 올라가죠? 예. 네. 아까 그 조선 중기 후기에 궁중화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사대부들 이상의 그림들에서 보여졌던 그 그림들의 양상에는 17%밖에 안 되는데 이거 40%가 넘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희어도 등으로 나타냈고, 간의 평화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집안이 평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하려면 효자라든가 형제 간의 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잉어 그림들 중에서는요. 그 효자도에 나타나는 쌍리 여출의 고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륜 행실도라든가 문자도 등들이 간의 평안의 의미를 다 거의 담고 있어요. 이게 쌍리 여출이죠. 근데 사실은 잉어가 2마리가 튀어나오는데 이거 1마리씩 막 튀어나오죠. 그런 그림들이나 그다음에 효자도 병풍에 물고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길상벽사는 여기 벽사는 삿된 것을 막는다 이런 의미인데 물고기가 눈을 투명 물꺼풀이라 눈을 뜨고 잔다고 해서 자 삭된 것을 경계한다 그래서 물고기 자물쇠 모양이라든가 뭐 길상의 의미를 담는 것도 있고 만만순이 부분도 있는데 또 재밌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어종 중에서는 철갑상어가 있어요. 딱딱한 등판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게 철갑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사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어해도의 상징적 특징을 살펴보면 자연의 이치 즉 물고기 고유한 생태나 속성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문화의 전례를 통한 명칭이 발음과 관련된 동음육간 작파법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고사나 일화와 상징적인 의미가 결합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의미 부여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동음유감 작화법으로 만든 것이 가장 많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발음으로는 대부분이 중국 고사에 유래하지만 일본어 발음과 연결된 것도 많았다. 그리고 한국적 발음인 궐어도, 하합도, 해로도. 왜 노안도 있죠? 노안도도 우리나라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적 발음에 의한 것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쫙 지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후반기 어해도는 상징적 의미와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중국과는 다른 한국적 수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죠. 중국은 황제의 절대 권력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해도가 장려되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준리도. 준리도라든가 조어도. 그런 것들이 장려되었는데 중국과는 달리 왕공 사대부나 서민들도 수용하기에 적합했던 입신출세. 를 상징으로 한 어변송룡도 많이 초기 어해도 유형 가운데 지속적으로 제작되었고 상징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여문을 담은 길상적 상징이 그 중심을 이루죠. 또한 유가, 도가의 동양사상적 상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의미가 바뀌죠. 바뀌어서 길상적 상징으로 변모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예를 들어 은일은거인 가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배가 부른 물고기로 다산기자의 상징을 상징한다든가 임금이 덕을 찬양하는 구여도가 결국은 수목장식의 상징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따라서 어해도의 상징은 인간의 현실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있는 길상에 대한 염원과 기대를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으며 제작의 주된 배경이 되기도 했죠. 또한 우리나라 어해도의 상징성은 대부분 동아시아의 문맥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를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발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 정서가 반영된 어해도의 상징적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적 발음에 의한 상징적 의미가 부여가 되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의 폐지에 따라서 길상적 상징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지방색이 뚜렷한 어종의 증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확대되었다는 것. 그래서 다복을 구하는 부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해도를 통해서 어해도의 상징을 바라보면서 한국적인 특별한 상징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